이란이 미쳤습니다. 2026년 3월 중동 하늘을 가른 미사일 수백 발.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미사일이 향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란은 자기 편이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같은 밥을 먹던 우방국들의 머리 위에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적에게 쏜 게 아닙니다. 아군한테 쐈습니다. 왜? 대체 무슨 계산으로 이런 미친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자충수 그 전말을 오늘 낱낱이 파헤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6년 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쪽 작전명은 포효하는 사자, 목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핵심 군사 시설들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명하고 혁명수비대 사령관, 국방장관, 안보회의 서기까지 줄줄이 제거되었어요. 수십 년간 초롱성처럼 버텨왔던 이란 지도부가 하룻밤 사이에 수장을 내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란이 어떻게 보복할지 다들 긴장했죠. 그런데요, 여기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간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텔아비브도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은 두바이로, 리야드로, 쿠웨이트 시티로, 도하로 날아갔어요. 이란은 걸프 협력회의 소속 6개국,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를 전부 공격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란이 미군 기지를 노렸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항, 호텔, 아파트, 항구, 정유시설까지 민간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피격당했어요. 두바이 공항 인근 연료 저장 탱크에 드론이 떨어져 거대한 화재가 치솟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란이 진짜 노린 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왜 엉뚱하게 옆 나라를 때린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란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일단 이스라엘을 직접 때리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기술인데 성공률이 90%가 넘습니다. 거기에 에로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더 멀리서, 더 높이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잡아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하늘에는 눈에 안 보이는 방패가 여러 겹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2025년 6월 이란의 대규모 포화 공격 때는 일부가 뚫리기도 했지만 이란이 미사일을 수백 발 쏴도 대부분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당합니다. 미국 본토를 때리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태평양 건너서 미사일을 보내는 건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이란 군부 강경파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중동 전체를 같이 끌어내리자. 이게 바로 물귀신 전략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발목을 같이 잡고 끌어내리는 거죠. 이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공항을 마비시키고 석유 시설을 때리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세계 경제가 휘청이겠죠?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문제는 이 전략이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이라는 점입니다. 친구 등에 칼을 꽂으면 그 친구가 적의 편에 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이란 강경파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안 보였던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같이 불태우면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물귀신 작전 말로만 들으면 막연하잖아요. 실제로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보면 이란이 얼마나 잔인한 도박을 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개전 직후부터 세계의 이목을 끈 건 두바이 국제공항이었어요. 두바이 공항이 얼마나 큰 곳인지 아시나요? 국제선 승객 기준으로 세계 1위 공항입니다. 연간 9천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291개 도시를 잇는 노선이 운영돼요.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 전부 여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거든요. 그야말로 세계 항공교통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공항 인근에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연료 저장 탱크에 불이 붙고 거대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공항이 즉시 폐쇄되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 시작 첫 일주일 동안 두바이를 포함한 중동 7개 주요 공항에서 총 1만 9천 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영국 항공,
루프트한자, 캐세이 퍼시픽 등 글로벌 항공사들이 잇따라 중동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이 수만 명이었고 물류 대란이 터졌습니다. 두바이를 거쳐서 전 세계로 가야 할 화물들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바레인에서 벌어졌어요. 3월 8일 이란이 바레인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때렸거든요. 담수화 시설이 뭐냐면요,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빼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공장이에요. 걸프 지역은 사막 한가운데 있잖아요. 강도 없고 비도 거의 안 와요. 이 나라들 국민이 마시는 물, 씻는 물, 농사 짓는 물 대부분이 바닷물을 정수해서 만드는 담수예요. 바레인은 식수의 거의 90%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합니다. 쿠웨이트도 90%, 아랍에미리트는 86%, 사우디도 70%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시설을 이란이 드론으로 부분적으로 파괴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주선이 다닐 수 있는 항행수로는 양방향 합쳐봐야 폭 6km, 서울 여의도 길이보다 짧아요. 이 좁은 물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 중의구에서 바다로 운반되는 기름 5방울 중 한 방울이 바로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우디 기름, 쿠웨이트 기름, 아랍에미리트 기름, 이란 기름까지 전부 이 좁은 길로 지나가요.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기름값이 하늘로 치솟겠죠? 이란이 바로 이걸 노렸습니다. 해협에 기뢰를 뿌리고 혁명 수비대가 민간 유조선과 화물선을 위협했어요.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138척이 통과하던 해협을 하루 5척 이하만 겨우 지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험사들이 이 해역 통과하는 배에 보험을 안 들어게 주겠다고 하니까 유조선 선사들이 운항을 포기했죠. 완전 봉쇄는 아니어도 사실상 물류가 거의 끊긴 거예요.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했어요. 전쟁 직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대였는데 3월 8일에 100달러를 돌파했고 이후 126달러까지도 치솟았습니다.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공급 교란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다 오르거든요. 유럽에서 난방비를 걱정하고 아시아에서 공장을 돌리기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IEA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상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전 세계 밥상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비료 이야기입니다. 현대 농업은 햇빛과 흙만으로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질소 비료가 있어야 곡물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비료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특히 요소, 그러니까 가장 널리 쓰이는 질소 비료의 46%가 걸프 국가들에게서 수출이 됩니다. 세계 1위 요소 공급사가 카타르에 있어요. 그 카타르를 이란이 미사일로 때려버린 거죠. 해협이 막히자 요소 가격이 전쟁 전 대비 77%나 뛰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 수입 기준으로 톤당 516달러이던 게 683달러로 올랐어요. 지금이 북반구, 봄 파종기라는 게 또 문제예요. 농부들이 3월에 비료를 사서 4월에 뿌려야 하는데 비료가 안 와요. 인도에서는 천연가스 수입이 끊기면서 자국 요소 공장 3곳이 가동을 멈췄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비료 공장 5곳 중 4곳을 세웠습니다. 미국도 올해 비료 물량이 평년 대비 25% 부족한 상태예요. 비료가 부족하면 곡물 수확량이 줄고 수확량이 줄면 식료품 값이 오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이 상황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식량 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수억 명의 식탁이 직격격탄을 맞는 겁니다. 석유는 비상 비축유라도 있지만 비료는 전략 비축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비료뿐만이 아닙니다. 풍선에 넣는 헬륨가스 아시죠? 이 헬륨이 사실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가스예요. 반도체 웨이퍼를 냉각시키고 초정밀 공정의 온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헬륨의 30%를 또 카타르가 생산해요.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시설에서 천연가스를 뽑을 때 부산물로 나오거든요. 그 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멈춘 겁니다. 3월 2일부터 생산이 중단되었고 추가 공격으로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해서 복구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헬륨 현물 가격이 이미 2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헬륨 수입의 65%를 카타르에 의존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니스 두 회사가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헬륨이 필수예요. 피치 레이팅스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공급망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냈을 정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소재 14개 품목에 대한 중동 의존도 긴급 조사에 나섰고 브로민 같은 회로 형성 소재도 이스라엘에서 90%를 수입하니까 이중 타격이에요. AI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와중에 핵심 원료가 끊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란이 쏜 미사일 한 발이 중동의 가스 시설을 때렸는데 그 여파가 한국 반도체 공장까지 흔들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 밥값, 반도체까지. 이란이 건드린 건 걸프 국가들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산업과 일상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전쟁,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3월 3일,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7% 넘게 폭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이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반대로 하늘 높이 치솟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선 종목들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방산주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 하루 만에 19.8% 폭등하며 143만원대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후에는 163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왜냐고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천공2 요격 미사일이 이란의 공습을 막아내며 실전에서 96% 요격률을 증명했거든요. 한국 방산의 K방산 이름값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된 겁니다. LIG 넥스원은 무려 29.9%,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어요. 천공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하나 시스템도 29% 올랐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도 줄줄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그룹의 시가총액이 이 전쟁 이후 삼성, SK, 현대차에 이어 재계 4위로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전쟁이 판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는 정유주입니다. S-오일은 전쟁 발발 당일 22.8%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사우디 아람코 자회사라는 점이 아이러니하지만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재고평가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상 단기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14만원으로 상향했고 중동 분쟁으로 정유주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겠는데요. 조선주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세계가 중동을 우회하는 에너지 운송 루트를 찾기 시작해요. 북극항로, 파이프라인 확충, 그리고 LNG선 발주가 늘어납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에 연기금이 실제로 수백억씩 쏟아붓는 수급이 포착되었습니다. 반면 이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중동 노선이 막히면서 수백 편이 결항되었고 유가가 치솟으면서 유류 할증료가 최대 3.2배까지 올랐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올라가는데 그게 그대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거든요. 전쟁 발발 당일 대한항공은 7.47%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까 헬륨 이야기할 때 기억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전쟁 모두 전쟁 발발 직후에 10%에서 11% 가까이 폭락이 나타났어요. 호르무즈 봉쇄로 카타르산 헬륨 공급이 끊기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이 시점에 정작 공장을 돌릴 원료가 부족해지는 최악의 타이밍이 겹쳐버린 겁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헬륨 가격이 일주일 만에 40% 급등했어요. 이게 단기 이슈로 끝나느냐, 장기 공급 충격으로 번지느냐가 두 주식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HMM 같은 해운주도 주의가 필요해요. 중동 노선 신규주 예약이 중단되었고 우회 항로를 쓰면 비용이 대폭 늘어나니까요. 운임이 연초 대비 17배까지 튀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물량 자체가 줄면 호재가 악재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전쟁으로 웃는 종목, 방산,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등이 있겠고 정유, S-오일, 조선, HD현대나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좀 안 좋은 울게 되는 종목들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겠습니다. 단 이건 단기 흐름이고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방산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분할 접근, 리스크 관리는 필수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전쟁을 이용한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란의 의도대로 세계 경제가 흔들린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하면 미국이 협상하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러다 세계 경제 망하니까 우리랑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도 화가 났고 유럽도 화가 났고 아시아 국가들도 화가 났어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전부 이 해협으로 기름 수입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중국은 원유의 3분의 1을, 일본은 70%를 호르무즈를 통해 들여옵니다. 우리 기름길 막은 거 누구야? 이란이야?
그럼 이란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협박이 통하려면 상대가 굴복해야 해요. 그런데 상대가 굴복하는 대신 더 뭉쳐버리면 협박한 쪽이 오히려 고립이 됩니다. 지금 이란이 딱 그 꼴이 된 거예요. 호르무즈를 막았더니 전 세계가 이란을 적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미국이 혼자 이란 때리던 제국주의라고 욕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국제사회 전체가 이란을 압박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란이 스스로 자기를 때릴 명분을 전 세계에 선물한 거예요. 근데요, 이런 가치 죽자 전략이 과연 역사상 성공한 적이 있을까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대답은 거의 없다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물어볼게요. 1990년 걸프전 때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있었잖아요.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가 미국한테 밀리니까 퇴각하면서 쿠웨이트 유전에 불을 질렀어요. 700개가 넘는 유정이 불탔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연기로 뒤덮이고 환경 재앙이 터졌죠. 후세인의 논리도 비슷했어요. 내가 망하면 이 기름도 다 태워버리겠다. 나 혼자 안 망한다. 이런 거였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국제사회가 후세인한테 굴복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전 세계가 이라크를 완전히 고립시켰고 후세인 정권에 대한 분노만 커졌어요. 그 후 12년간 경제 제재에 시달리다가 2003년에 결국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사례도 있어요. 독일이 폐색이 짙어지자 히틀러가 네로 명령이라는 걸 내렸거든요. 독일 내의 모든 산업시설, 교량, 철도를 파괴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지면 적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준다는 거였죠. 다행히 이 명령은 부하들이 제대로 실행 안 해서 피해가 줄었는데 어쨌든 이런 극단적 선택이 전쟁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독일은 그냥 패망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가미가제 특공대 기억하시죠? 비행기에 폭탄 싣고 적 함선을 그대로 돌격하는 자살 공격이요. 처음엔 미국한테 심리적 충격을 줬을지 몰라도 전쟁의 흐름을 바꾸진 못했어요. 오히려 미국의 결의만 더 강해졌고 결국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은 항복했잖아요.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가치 죽자 전략은 거의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상대를 겁주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상대가 물러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밀어붙이게 돼요. 왜냐하면 저런 놈은 어떻게든 제거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이란이 지금 딱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란의 미사일은 어디로 날아간 걸까요? 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부메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란의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어요.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3월 8일 후임으로 지명됐는데 취임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막겠다고 선언했어요. 군사시설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한 타격으로 상당 부분 파괴가 되었고요. 해군 전력은 거의 괴멸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웃 나라들을 공격해왔더니 이제 국제사회 전체가 이란을 적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예전 같으면 이란 편을 들었을 텐데 이번엔 좀 달라요. 자기네 이권이 걸린 나라들도 피해를 봤으니까요. 중국 기업들이 두바이에 얼마나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 기업들 직원들도 공항마비로 발이 묶였단 말이에요. 중국은 원유의 3분의 1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여오는데 거기가 막히면 타격이 막대하죠. 러시아도 중동에 에너지 이권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 일시적으로 유가가 올라서 좋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정에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이란과 관계를 유지해온 걸프 국가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사우디 외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였고 카타르는 이란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이 된 거예요. 서쪽에서는 이스라엘, 남쪽 걸프 국가들은 적대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미국 해군이 페르시아만에 증강 배치되고 있어요. 이란 내부도 혼란입니다.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명되었지만 혁명수비대와 정부 사이에 균열이 드러나고 있어요. 대통령 페제시키아는 걸프국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혁명수비대가 무시하고 공격을 계속한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웃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냐? 제재 때문에 이미 경제가 엉망인데 더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냐? 이런 불만이요. 2026년 1월에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고 보안군이 수천 명을 살해했잖아요.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에서 전쟁까지 터진 거예요. 결국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다가 모든 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미 열세였는데 외교적 고리까지 자초하였어요. 경제는 원래도 제재로 힘들었는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정작 자기네 석유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미국이 제재 중인 이란산 원유의 일부 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정도로 글로벌 원유 수급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작 이란은 그 혼란의 수혜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찍혀버린 겁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은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두바이 공항 연료 탱크에, 바레인 물 공장에, 쿠웨이트 아파트에, 카타르 LNG 시설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미사일은 부메랑이 되어서 이란 자신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물귀신 전략의 결말은 이미 역사가 보여주었어요. 같이 죽자고 발악하면 정말로 자기만 죽게 됩니다. 주변을 끌어내리려다가 자기만 더 깊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란은 지금 그 역사적 교훈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최악의 선택. 적을 이기지 못하니까 친구를 쐈고 친구를 쏜 순간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남긴 건 이스라엘의 상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총구였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중동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누구보다 빠른 경제 이야기, 무료 종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니스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